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벌써 10월 25일 밤에 한창 깊었는데요. 오늘은 굉장히 바쁘게 지금 전국을 누비고 계신 윤상현 의원님을 모시고 전화로 여러 가지 정치 현안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윤상현 의원은 이 국민의힘 안에서도요 상당한 전략적 마인드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유권자들하고는 물론이고 우리 국민들하고도 상당히 친숙한, 그리고 이 적극적으로 좀 뭐라 그럴까요,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봉사 정신이랄까요, 그런 원칙에 입각한 그 의정 활동을 하는 그런 분으로 아주 잘 알려져 있죠. 자, 그래서 이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이 밤늦게 제가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윤 의원님 이렇게 전화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고맙고요. 제 방송에 처음으로 모신 것 같은데 한번 우리 시청자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한테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윤상현 의원입니다. 우리 전옥현 TV를 살아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나라 걱정, 또 민생 걱정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기대에 부응을 못해서 송구스러운 심정이고요. 어떻게든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정치인 윤상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예, 아무쪼록 고맙습니다. 예. 시간이 없으시니까 우선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시죠.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재명이 때문에 온 나라가 이거 망신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망신스러운 것 같고요. 예. 그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잘한다, 이렇게 지금 인식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최근에 거짓말로 흥한 자는 거짓말로 망한다, 또 이런 얘기를 또 페북에 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주제 파악을 하고 얘기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에 대해서 이제 김용희가 구속돼 있고 또 정진상도 소환 임박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재명이를 빨리 이거 소환해서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 그 이재명 관련 수사 어떻게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시는가요? 일단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 칼로 흥한 사람 칼로 망한다. 예. 그런 말을 꼭 기억해라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짓말로 흥한 자 거짓말로 망한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이 대표는 지금껏 거짓말에 또 거짓말을 얹으며 지금의 자리에 오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문기 성남 도시개발처장이죠. 모른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2015년 6월인가요? 호주, 뉴질랜드인가 거기 여행도 하고, 또 여러 차례 7차례인가 보고도 하고, 그래서 하다못해 우리 그 김문기 씨 아들이 사진을 이렇게 이제 대중한테 이렇게 대중한테 공개를 하고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친형 강제 입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 사람이 결국 이제는 유동규가 이제 말을 바꾸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진실 얘기하기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진실이 하나하나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몸통은 결국 이재명 대표로 향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짓의 탑이 진실의 태풍합에 무너지기 시작한 게 아니냐. 이 카드로 만든 이 허술한 집처럼 거짓으로 쌓은 탑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이 됐고요. 정진상 실장도 곧 소환이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나오는 것에 따라서 곧 소환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보도를 보면 이제 김용희가 아파트를 갭 투자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래 분당에 있는 걸 팔고 목동 사고, 목동에 있는 걸 팔고 여의도에 시범 아파트를 사서 여의도 아파트 살 때가 한 12, 3억 됐는데 지금 32억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금도 수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검찰에서 이 자금 수사하면 이거 이 자금 문제, 그러니까 유동규가 얘기한 보면 정진상이도 아파트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 김용은 여의도에다 투자를 했는데,
이게 나는 뭐냐. 그래서 이 여의도 아파트 투자에서 대박 났잖아요. 한 두세 배 올랐으니까. 이것도 유동규가 이렇게 진실을 고하는데, 밝히는데 상당히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 지난번에 성남FC 후원금 사건도 보면은 이제 성남FC 사건이 결국은 이제 성남FC 대표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진상 실장이 다 주도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또 이재명 대표 본인도 성남FC 문제에 대해서는 정진상에게 물어봐라. 내가 거기다 맡겼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후원금을 여러 뭐 네이버에서도 받고 뭐 두산 건설로부터 받았는데 그때는 소위 말해서 용도에 대한 부지에 대한 용도 변경을 해주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용적률도 상향시켜주고 그거에 대한 대가로 50여억 원의 후원금을 받았다는 거고요. 그런데 그게 그 후원금을 받은 게 결국은 이제 3자 뇌물이 될 수가 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권 보면은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묵시적인 청탁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었죠. 청탁도 보통 청탁이에요. 명시적인 청탁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명시적인 청탁도 없고 또 사적으로 이득을 취한 돈 한 푼 받은 게 없어요. 근데 3자 뇌물죄로 법적인 처벌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기 이재명 대표의 경우는 성남 FC 후원금 사건을 보면은 훨씬 더 3자 뇌물죄가 더 명백해지지 않느냐. 왜냐면은 소위 말해서 부지에 대한 용도 변경을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용적률 상향까지 해줬거든요. 그러면서 후원금 50억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 그 훨씬 더 3자 뇌물죄 법 구성 요건이 강해진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은 그 검찰 수사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성남FC 후원금 모금 사건에 보면은 이 측근들이 거기서 이제 소위 말해서 돈잔치를 벌였다. 성과금 잔치를 벌였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지금까지 수면 밑에 있던 게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결국에는 거기에는 전부 다 돈 문제라는 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그 이재명이가 이제 특검을 요청했는데 그거 보면 뭐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도 그렇고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말로는 대장동 특검하자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이제 윤 대통령 내외에 대한 특검하는 거 아니에요? 특검이라는 게요. 이 검찰 수사가 이렇게 잘 되고 있거든요.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그럴 때 특검을 하는 거거든요. 검찰 수사에 신뢰하기 어려울 때 하고 있고 수사가 과정에서 어떤 잡음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특검을 하자 이거는 한마디로 물타기다, 시간 끌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건희 여사 뭐 특검 이거에 대해서 계속 뻗어가면 김건희 여사 맞불을 놓고 있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지 또 코바나 컨텐츠 뭐 후원금 협찬 사건 같은 경우는 전부 문재인 정부 때 다 무혐의 처리됐거든요. 그렇죠. 무혐의 처리인 것에 대해서 특검을 하자?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수하게 정치 공세적인 입장에서 물타기고 또 시간 끌고 뭐 이런 건데, 근데 이제 막판에는 바로 이제 어젠가요? 김건희 여사 특검은 안 해도 좋다. 이렇게 갑자기 또 말을 바꿔버렸어요. 그 꼼수가 뭘까요?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명분이 없거든요. 근데 김건희 여사는 아무 실체가 없는데 자꾸 갖다가 붙이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본인도 작년 10월인가요?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그 김건희 여사 뭐 이런 거 의혹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결혼하기 전인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문제 삼으냐. 본인이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껐떡하면 민당은 카드가 없으니까 김건희 맞불 이걸로 해요. 네네. 예를 들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 김종숙 여사죠. 네. 그분의 뭐 의상비 문제 뭐 등등 문제에서도 껐떡하면은 김건희 여사 맞불로 가고. 네. 또 우리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부른다 하면은 또 김건희 여사 부르자고 맞벌로 나오고. 네? 이재명 대표 무슨 사건 나면 또 김건희 여사 맞불 나오고. 예. 이게 무슨 전가의 보도냐. 이건 네. 아니다. 네네. 이것은 한마디로 물타기다. 예. 시간 끌기다. 정치 공세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그리고 말이죠. 지금 이제 서욱 장관하고 그다음에 이제 김홍희 해경청장이 구속됐지 않습니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가지고. 예.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정점이 있어갖고 조사하려고 그러니까 이거 무리하다. 이래서 굉장히 불쾌감을 표명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요즘 이제 이렇게 두 사람을 구속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은 왜냐면 문재인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나서 서훈이가 싹 달라져가지고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날조 조작을 직접적으로 지시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그 정말 수사를 이거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소환 그 조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 디스크 사건을 보니까 네. 그게 작년도 9월 22일 상황이거든요. 예. 22일 날 저녁 6시 반 정도에 예. 청와대 대통령한테 서면 보고가 이제 올라가거든요. 네네. 우리 이 자국인이 우리 네. 대한민국 국민이 서해상에 북측 영해에 표류하고 있다. 네네. 그런데도 그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7시 반에 그냥 퇴근을 합니다. 네네. 그러다가 밤 9시 반인가 제가 기억하기로 시신을 소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아들이. 예. 그게 알려지니까 그 다음날 새벽 1시에 부랴부랴 예. 장관급 서훈 예. 비서실장, 서구 국방부 장관, 또 노영민 비서실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또 박정 국정원장 그 미팅을 하잖아요. 그렇죠. 5인방 회의를 하죠. 거기서 네. 빔스라는 그 군사정보체계에 그거를 지워라. 예. 라고 하고 조작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네네. 네. 그리고 해경청장한테도 지시를 하고 그러다가 아침에 8시 반이니까 대면 보고를 합니다. 대통령한테. 네네. 대통령한테 대면 보고를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한 다음에 10시에 또 관계장관 네네. 회의를 소집하죠. 거기서 이제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새로운 증거를 대잖아요. 네. 혼자 서해 공무원 이대준 씨만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 네. 구명조끼 다 예. 없어진 게 없는데 혼자 그러니까. 입고 있었다. 또 CCTV 사각지대. 예. 또 슬리퍼를 찾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일종의 조작 지시를 또 내리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국정원에 오래 있었던 사람이고 일종의 공무원 관료 출신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정무적 판단을 요하는 사항을 혼자서 했겠느냐? 네네. 네. 반드시 누구랑 문재인 대통령하고 상의를 하지 않았겠느냐? 혼자서 정무적으로 이걸 판단할 수가 없을 그렇죠. 거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먼저다. 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런데 서해상에서 우리 자국민이 표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보고받고도 그냥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 있죠. 이대준 씨 아들이 계속해서 진상규명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편지까지 보냈잖아요. 본인은 본인 시신 소각한 거를 알았어요. 아는데도 계속 그 아들을 한테 진실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야말로 국기문란 사건이 아니냐. 정말로. 제가 알기로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팔레스타인하고 포로를 교환할 때 제가 한 10년 전인가 샬리트 하사라는 이스라엘 하사
군인이 팔레스타인의 포로가 됩니다. 네네. 포로가 되는데 그 포로를 하나를 되찾아 구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스라엘이 이 포로를 잡아놓고 있는 팔레스타인 포로들을 맞바꾸는데 네. 1027명인가? 1027명 규모로 바꿉니다. 이 샬리타 하사 한 목숨을 살리려고 예. 1000몇백 명의 팔레스타인 이 장병의 목숨을 그쪽에서 던져줍니다. 예, 예. 국가라는 건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한 사람의 목숨을 끝까지 챙겨주는 게 국가고 또 그걸 챙겨야 되는 게 공직자,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도리거든요. 그걸 안 했어요. 이거야말로 국기문란 사건 아니냐. 문재인 대통령 초기 때 한번 보십시오. 소위 그 국정원장 네 분인가 올라가셨죠. 구속하지 않았습니까? 예, 구속했죠. 그 과거에 관행적으로 쓰던 특활비 가지고 국기문란이라고 했습니다. 네. 또 김관진 국가안보실장도 어떻게 했습니까? 국정원 댓글 사건을 구속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물론 풀려났지만은. 이거에 비하면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 박근혜 정부의 적폐 수사라고 해가지고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얘기했던 그거에 비하면은 진짜 이거야말로 국기문란 사건이 아니고 국정농단을 넘어서서 국민을 배신한 행위다. 네네. 국민과 국가를 배신한 행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반드시 조사해야죠. 뭐 여러 가지 이유로다가. 예. 그리고 이제 뭐 당 대표 선거가 이제 화두가 돼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각 언론에서 경제 취재 경쟁도 많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윤 의원님 같은 경우도 직접적으로 출마 의사를 뭐 이 명시적으로 딱 똑부러지게는 아직 발표를 안 했지만은 이제 내가 적극적으로 나설 때가 됐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이제 출마 선언하겠다라는 의사는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시다시피 그 2020년 국민의힘 미래통합당이죠. 전신. 거기서 박근혜 뭐 세력이라고 해가지고 과거에 박 대통령 모시지 않았습니까? 그 공천 탈락시켰습니다. 2016년도에도 또 공천 탈락시켰습니다. 그 2016년, 2020년 두 번 연거푸로 계속 무소속으로 생활해 왔습니다. 맞아요. 대단하셔요, 아주. 무소속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앞으로 수도권 선거가 힘들지 않겠느냐. 그렇죠.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 의석수가 서울이 제가 알기로는 48석인데 국민의힘이 8석밖에 없습니다. 경기도 59석 중에 우리 국민의힘이 7석입니다. 인천이 13개 중에 총선 2020년 총선 당시에 한석이고 제가 무소속 한석이었다가 제가 복당을 하면서 2석. 그럼 서울, 경기, 인천 총 121석 중에 국민의힘 의석수는 17석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121석 중에 20석수 안 돼요. 17석이야. 절대적인 열세예요. 그런데 수도권 지도부, 민당 지도부를 보면 이재명 대표나 그 누구야 박홍구 원내대표 그 최고위원 원내석 보면은 전부 다 수도권의 50대, 40대 의원들입니다. 젊은 수도권 지도부입니다. 젊은 수도권 지도부에 맞서서 누가 선거를 겨냥할 수 있겠느냐.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누가 총선 승리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선거를 잘한 선거 달인이라 불리는 준상에 나서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제안을 많이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총선 승리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야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 지난 5년 동안 대한민국의 가치와 근간이 많이 무너졌는데 총선에서 승리를 못하면 결국 우리는 진정한 정권 교체를 했다고 할 수도 없고 대한민국의 가치와 근간을 바로 세울 수 없다. 대선 이겼다고 만족할 게 아니라 내후년 총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 지금 의석수가 110 몇 개거든요. 저희가. 민당만 170석에 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정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나서서 수도권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제가 대통령의 성공과 당의 성공 또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서 나서야 되겠다.
정말로 그 부름에 반드시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야 되겠다. 네네. 누구보다도 저희 어떤 열정과 예. 가슴과 예. 지혜를 예. 당을 위해서 예. 또 대통령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예. 바쳐야 될 때가 아니냐. 예. 나 자신의 어떤 예. 감투나 그게 아니라 네네. 진정, 정말 이건 진정성입니다. 제가 네네. 나라를 위해서, 당을 위해서,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뭔가 예. 그 기대에 부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포인트인 것 같고요. 뭐 이준석이가 그렇게 우리 국민의힘 다 비판을 했는데 우리 윤 의원님에 대해서는 뭐 아주 우리 국민의힘 안에서 정말 전략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몇몇 안 되는 엘리트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2020년도 민주당이 이제 압승을 했잖아요. 그럴 때도 양정철이라는 사람이 이제 연구원장을 하면서 이 전략을 잘 세워서 성공했다. 이게 이제 그 당시 뭐 모두가 다 동의하는 대목이었습니까? 그래서 2024년도 선거에서도 뭐 다른 선거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제 무소속으로 연거푸 2번씩이나 이 당선된다. 이거는 뭐 10명 중에 제가 보기에는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실력과 그다음에 이 유권자들과의 어떤 일체 의식, 그다음에 이제 전략적인 사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뭐 제가 좀 외람된 얘기지만은 우리 윤 의원님도 상당한 강력한 후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조금 전에 이제 박정아 수석이 박정아 수석 대변인이죠. 이분이 이제 그 KBS 라디오에서 한 얘기를 보면 이 권영세 장관하고 그다음에 이제 원희룡 장관은 참전할 가능성이 충분히 많다. 그렇게 하면서 한동훈 장관은 차출소도 익었지만은 그야말로 이제 호소가들의 하마평에 불과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 윤심이 작용한 거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적절한 겁니까? 이렇게 한동훈 대변인이 얘기하는 거를?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 중립성을 요하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예. 정립 중립성을 요하는 자리에 총선을 위해서 그 차출 얘기를 할 단계는 아니다. 지금 너무 빠르다. 라는 말씀드리고 당대표로 차출 그거는 더더욱이 아니다. 근데 권영세 장관은 뭐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당원 아닙니까? 그렇죠. 또 정치인이고 뭐 본인이야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그거는 뭐 당원들 국민들이 판단하겠죠. 일단은 본인도 공무원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로 본인이 그 대북 정책을 한번 멋지게 해보이겠다고 해서 통일부 장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통일부 장관으로서 어떤 뭔가가 있어야 통일부 장관으로서 남북관계에 어떤 돌파구를 연다든지 뭔가 이 어떤 쌈박한 대북 정책을 내서 그게 국제사회에 스팟라이트를 받는다든지 그런 어떤 통일부 장관으로서의 어떤 지적이나 업적을 가지고 한다면은 훨씬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냥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잘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뭐 아까 이제 우리 의원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이제 윤상현 의원 딱 그러면은 우선 친박의 핵심이다 누님이라고 그랬다 뭐 이런 얘기 다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지금 보면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묘소를 직접 찾았다 이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뭐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보세요? 일단 현직 대통령도 본인이 존경하는 전직 대통령 묘소에 가는 당연한 오히려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묘 찾아갔고 또 박정희 대통령 아마 존경하시겠죠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 지난 2월 달에 나라와 국민을 살리는 진정한 혁명을 이루어내신 분이다 이렇게 아주 평가를 높이 했어요. 정말로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이제 산업화의 기술이었었고 한강의 기적을 만든 장본이 아닙니까? 또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한테 박정희 정신 소위 말해서 하면 된다. can do spirit를 심어주신 분 아닙니까? 당연히 존경하겠죠. 존경하는 분 찾아가는 게 어떻습니까? 현직 대통령이라도 찾아가서 이렇게 이해를 갖출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네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저도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싶어요. 예. 예, 그래 오늘 뭐 밤늦게까지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고요. 예. 다음에 또 시간 나실 때 낮 시간에도 한번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윤상현 의원의 여러 가지 정치 현안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당 대표에 이제 출마하신 또 아니면 출마하실 분들 제가 이제 주변 정황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화 인터뷰라도 통해서 이번 이제 대표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대표 한 사람의 어떤 성공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당이 2024년도 총선 그다음에 27년도 대선에까지 이길 수 있는 그런 단단한 기반을 이게 만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이거를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하셔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가능한 분들을 이렇게 모시고 있어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시청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제 좀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감사원에서 중앙일보 단독 보도인데요.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추미애 장관의 이 아들 이게 이제 추미애 장관이 현직 법무장관을 때 검찰의 수사를 받았잖아요. 이게 이익 충돌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이익 충돌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권익위에서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면은 이거는 전현희 위원장은 개입하지 않았고 실무 담당자의 의견이다. 이렇게 해서 공개적으로 발표했는데 감사원에서 그동안에 감사를 해보니까 이게 잘못됐다. 실질적으로 전현희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개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거짓말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또 하나는 또 뭐냐 이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에 반해서도 전현희 위원장이 개입을 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전현희 권익위에서 공식 발표는 월북자로 판단하는 과정이 타당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판정할 수 없다 이렇게 냈는데 이것도 관여한 바가 없다라고 밝혔는데 감사를 해보니까 전현희 위원장이 개입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직원한테는 본인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이 감사원 감사할 때 진술을 하라 이렇게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가 이제 앞으로 또 정치권에서 상당한 이 파장이 얘기되는 그런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 싶고요.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이 권익위에서는 강력히 지금 반발하고 내일 전현희 위원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힐 예정으로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이제 민주당 이 김용 압수수색할 때 민주당 의원들 반발했고 방해를 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이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들 24명 그리고 당직자들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남부지검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부지검에서는요, 지금 이 공공반부패 수사를 담당하는 형사 6부에 이 사건을 배당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속하게 조치가 이루어져 가는 것 같고요. 이 검찰에서도 이 공무집행 방해 이거를 수사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국감에서 발표했는데 그보다도 더 먼저 앞서서 시민단체의 고발이 따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패스트트랙 할 때도 민주당에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을 무더기로 고발했고 이것이 수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재판이 진행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이번 민주당 의원들의 이 공무집행 방해 철저하게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고 자 이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제 수사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민주당 내 분위기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바로 이어지는 방송을 통해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알람을 설정해서 제 방송 많이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